나의 번님들, 부모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나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라고 믿었던 그 인연이 사실은 피고나무로 묶인 관계였을지도 모른다는 서글픈 사실이지요. 지금까지 형제라는 이름으로 믿어왔던 그 따뜻한 말들을 오늘은 한 번쯤 차분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많은 형제 사이가 진짜 사랑으로 이어졌다기보다는 부모라는 큰 우산이 있었기에 겨우 유지되던 평화였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별일 없었습니다. 생일이면 안부 묻고 명절이면 얼굴 보고 좀 서운한 게 있어도 부모님 봐서 잠자하고 넘어갔습니다. 부모님이 가운데서 딱 중심을 잡아주셨으니까요. 부모님의 존재가 우리 관계의 마지막 안전벨트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안전벨트가 풀리는 순간 형제의 눈빛이 갑자기 낯설어집니다. 말이 뚝뚝한 기고 서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감정들이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여기서 제가 늙은이의 지혜로 중요한 물음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형제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게 정말 그놈의 돈 때문일까요? 재산 싸움 때문일까요? 물론 돈이 불을 지피는 성냥개비 노릇은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불이 붙을 마른 장작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마음속에 묻어둔 불만을 평생 감추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저 터뜨릴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이 떠나시고 나면 그 기회가 아주 모진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형제 사이가 깨질 때 다들 이렇게 탄식합니다. 저 사람이 변했다.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고 말이지요. 아닙니다. 번님들, 변한 게 아닙니다. 가려져 있던 본 모습이 이제야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도 말 못하고 삼켰던 서운함이 앙금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나만 손해봤다, 나만 참았다 하는 그 억울한 기록들이 마음속 잔부에 빼곡했지요. 그 감정이 쌓이고 쌓이다 어느 날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 펑 하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내가 더 고생했는데 왜 나만 희생해야 해? 너는 옛날부터 늘 그랬어 하는 이 한마디가 피를 나눈 형제를 나무로 만들어버립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한번 갈라진 마음은 물보다 쉽게 흩어집니다. 부모님이 떠난 뒤 형제 사이가 멀어지는 건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예고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야속하게 변한 형제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왜 형제는 나이가 들수록 남이 되어갈까요? 그 이유는 겉으로 보이는 핑계가 아니라 훨씬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깊은 속내를 모르면 우리는 내일 또 똑같은 상처에 울게 될 겁니다. 지금 느끼는 이 막막함은 단순히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중년의 마음 밑바닥에는 똑같은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늙어서 외톨이가 될까봐 겁나고 돈이 없어 초라해질까봐 무섭고 어디 가서 대접받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형제들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도 핏줄이니 내 마지막 울타리가 되어주겠지 믿으면서요.
하지만 그 기대가 클수록 돌아오는 배신감은 뼈에 사무칩니다. 부모님이 떠난 뒤 형제가 남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 우리는 다 같은 자식이었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부모 앞에서는 평등했기에 갈등이 있어도 선을 넘지 않았지요. 하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면 이제 우리는 자식이 아니라 각자 자기 가족을 챙겨야 하는 가장이 됩니다. 내 배우자, 내 자식의 앞날을 먼저 챙겨야 하는 대표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형제는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다투는 이해관계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말투가 바뀌고 태도가 변하고 잣대가 달라질 수밖에요. 두 번째 이유는 마음속에 숨겨둔 기억의 장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닌 척했지만 마음속에는 다들 장부 하나씩 키고 살았습니다. 누가 더 많이 도왔나? 누가 병원에 한 번이라도 더 갔나? 누가 안부 전화를 더 자주 했나? 하고 말이지요. 평소에는 덮어두었던 그 장부가 부모님 떠나신 후 펴지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얌전하던 그 마음의 장부가 상속이나 장래, 제사 같은 큰일 치를 때면 갑자기 활짝 펼쳐집니다. 그런데 참 얄궂은 것은 이 장부를 계산하는 방식이 서로 너무나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지난 일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이 묻은 대로 기억하죠. 그래서 열이면 누구나 내가 더 희생했다, 내가 더 고생했다고 느낍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싸움의 불씨가 당겨집니다. 형제가 남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감춰왔던 비교가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형제끼리 서로 비교하다가도 부모님이 그만해라 하시면 멈췄습니다. 부모님이 중간에서 심판을 봐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심판관이 없습니다. 학벌이며 직업, 사는 집 평수, 배우자 능력, 자식들 성적까지 형제는 서로를 거울 삼아 샅샅이 뜯어보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거울 속 내 모습이 좀 부족해 보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대를 깎아내려서라도 마음의 균형을 맞추려 듭니다. 그래서 괜히 말투가 차가워지고 별것 아닌 실수 하나를 꼬투리 잡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배우자와 자녀라는 현실적인 가족들이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형제 관계는 이제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다 큰 자녀들이 이 판에 들어오는 순간 세리법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내 배우자는 당연히 내 편을 듭니다. 그게 맞지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눈에 나의 형제는 그저 남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주 냉정하게 묻습니다. 왜 우리가 저쪽 집을 봐줘야 해? 왜 우리가 돈 내야 해?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해? 하고 따집니다. 그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형제와의 대화는 정이 오가는 대화가 아니라 이익을 따지는 협상이 되어버립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묵은 서운함이 도덕이라는 가면을 쓰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사사로운 분노를 그냥 화풀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럴싸한 명분을 갖다 붙입니다. 정의, 공자, 가족의 도리, 책임 같은 거창한 단어들을 붙이는 순간
싸움은 끝이 안 납니다. 명부 싸움에는 양보가 없으니까요. 나도 옳고 너도 옳다고 우기니 결국 결론은 하나로 납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순간 형제는 영영남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의 핵심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나는 가정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왜 나만 상처투성이가 되었을까 하고요. 그래서 자꾸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겠구나. 내가 너무 일석을 따지나 하고 자책합니다. 아닙니다. 반님들, 여러분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이 흘러가는 이치를 몰랐을 뿐입니다. 이 이치를 모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자꾸 형제를 붙잡으려고 더 안달하게 됩니다. 다 이해해보려고 애쓰고 억지로 참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노력은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법칙을 몰랐길래 이 관계가 이렇게 아플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 마음의 법칙을 알아야 더 이상 질질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눈을 확 뜨게 해줄 겁니다. 존경하는 김영석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사람은 관계를 소유할 수 없고 관계를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자신의 품격뿐이다. 참으로 깊은 말입니다.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금이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붙잡는다는 건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 두려움은 상대를 숨 막히게 합니다. 숨이 막히면 거리가 생기고 그 거리가 결국 인연을 끊어놓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형제 바짓가랑이를 잡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 기둥을 똑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부모님 떠나고 형제가 남이 되는 건 사연이 못 빼먹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인간의 마음이 움직이는 원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원리는 아주 단순해요. 사람은 가까운 이에게 기대하고 그 기대가 어긋나면 원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원망은 시간이 갈수록 기억을 제멋대로 왜곡해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를 뜨서고치려 듭니다. 너 왜 변했니? 너 왜 이렇게 매장하니? 하고 따집니다. 너는 왜 그리 냉정하냐? 따져 묻지요. 하지만 늙은 교수의 눈으로 보기에 남을 고치려는 그 마음이 바로 실패의 시작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남이 나를 조종하려 들면 본능적으로 튕겨나가기 마련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리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인연은 밖에서 맺어지지만 그 인연의 끝은 내 안에서 결정됩니다. 똑같이 험한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가슴에 피멍이 들고 어떤 사람은 웃고 넘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누구는 불같이 화를 내고 누구는 태연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마음의 중심입니다. 내 마음의 뿌리가 흔들리면 상대가 던진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하지만 내 중심이 단단하면 그 말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기대의 약설입니다. 기대라는 건 겉보기에 사랑 같지만
사실 그 속에는 무거운 요구가 들어 있습니다. 형제에게 기대를 거는 순간 우리는 형제에게 짐을 지우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피를 나눴는데 이만큼은 해야지 하고 말이지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마땅히 일해야 한다. 피가 섞였으니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말,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관계의 저울은 이미 기울어진 겁니다. 상대가 내 기대만큼 해주면 당연한 가지고 못해주면 천하의 배신자가 됩니다. 그러니 결국 나만 계속 상처받는 꼴이 되지요. 김영석 교수님은 행복을 바깥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에서 찾으셨습니다. 형제관계도 똑같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를 먹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원리는 마음이 부르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무슨 말을 되뇌느냐에 따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은 자기 마음의 색깔대로 상대를 봅니다. 내 안에 이미 서운함이 가득 차 있으면 형제가 건네는 평범한 말도 비꼬는 소리로 들립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형제의 작은 실수도 나를 골탕 먹이려는 수작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내가 내 마음의 기준을 딱 잡고 있으면 같은 말도 전혀 다르게 들리지요. 이 이치를 깨닫고 나면 무릎을 치게 됩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해서 사이가 틀어진 게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이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게 만들었구나 하고 말이지요. 사람은 참 묘하게도 자기 마음이 기운 방향대로 상대를 보고 해석하곤 합니다. 내 안에 이미 서운함이 앙금처럼 쌓여 있으면 형제가 무심코 던진 평범한 말조차 나를 깎아내리는 비난으로 들리기 마련이지요. 마음속에 불신이 자리 잡고 있으면 상대의 작은 실수도 나를 해치려는 못된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마음의 기준을 단단히 세워두면 같은 말이라도 훨씬 부드럽게 들리는 법입니다. 이 이치를 깨닫고 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해서 우리 관계가 망가진 게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이 현실을 그렇게 삐딱하게 보이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바로 김영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품격이라는 단어가 빛을 발합니다. 품격이란 건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내 안에서 꼿꼿하게 유지되는 내면의 기준입니다. 이 기품을 가진 사람은 남의 말 한마디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서슬퍼런 말의 칼을 휘두르지 않고 자신이 느끼는 서운함을 상대의 죄로 몰아세우지도 않는 법입니다. 대신 그런 분들은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지키려는 게 무엇인가? 한낱 자존심인가?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인가? 그저 혼자가 될까봐 두려운 것인가? 제가 여러분께 형제를 이해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한다는 건 때로 지나친 미화가 되기도 하고 나를 부정하는 아픔을 낳기도 합니다. 무리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신을 갉아먹기도 하지요. 반면 품격은 참 단순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을 아끼며 내 마음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 아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성숙한 태도입니다. 그야 우리 노년이 평온해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누가 더 옳으냐를 따지며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중심을 잡아 관계를 다스릴 것인가?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형제를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매일 되려는 언어를 바꾸는 일이지요. 내 안의 말이 바뀌면 신기하게도 형제의 얼굴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를 바꾸려 하면 마음속에서 강한 저항이 일어날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공부입니다. 마음의 원리를 머리로만 하는 건 소용이 없거든요. 머리로만 해야 하면 금방 미치기 쉽습니다. 우리 몸이 기억하도록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습관 말이지요. 그 습관이 여러분의 노년을 지키고 형제의 모진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해줄 겁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침묵을 배우는 것입니다. 침묵은 치는 게 아니라 어른의 가장 깊은 기술입니다. 형제와 대화할 때 가장 위험한 건 내 자존심이 긁히는 순간입니다. 그때 입이 먼저 열리면 반드시 후회할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마음의 규칙을 하나 세워보세요. 속에서 뜨거운 열불이 올라오는 순간에는 절대 즉시 말을 내뱉지 않는 겁니다. 바로 대답하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며 한 문장으로 멈추십시오. 지금은 마음을 좀 정리하고 말하겠다거나 생각이 좀 필요하다고 정중히 말하는 겁니다. 이 문장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벨트가 될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자신에게 따뜻한 암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반복되는 말에 길들여지기 마련이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나지막이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내 마음을 소중히 지키겠다. 남의 반응에 내 가치를 맡기지 않겠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억지로 희생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의 경계선을 존중하겠다고 말이지요. 내 문장을 아침, 점심, 잠들기 전에 3번씩만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하는 정설입니다. 마음의 감정이 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입으로 말하고 내 귀로 듣다 보면 몸이 자연스레 기억하게 됩니다. 다음은 마음속 화면을 바꾸는 시각화 연습입니다. 형제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분들은 마음속에 늘 괴로운 장면 하나를 품고 계실 겁니다. 그 장면이 자꾸 떠올라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화나게 하지요. 그래서 이제는 의도적으로 새로운 장면을 그려 넣어야 합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떠올려 보세요. 형제가 차갑게 쏘아붙이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침착하게 숨을 내쉬며 평온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상대가 계산적으로 굴 때 여러분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여유를 갖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이 장면을 넣으십시오.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나는 오늘 내 마음을 참 잘 지켰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을 하루에 딱 3분만 그려보세요. 선명하게 반복하다 보면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 몸이 그 평온한 장면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나를 지키는 경계선을 말로 준비해두는 것입니다. 마음속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단하지만 예의 바른 문장이 필요하지요. 미리 적어서 외워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일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은 결정을 좀 미루고 싶네요.
그 문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보겠습니다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문장들을 품고 있으면 대화가 싸움으로 번지려 할 때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계선은 남을 막는 벽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포근한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튼튼해야 우리 마음이라는 정월이 무너지지 않는 법이지요. 5번째 방법은 마음속에 쌓인 억울한 가계부를 불태우는 글쓰기입니다. 형제 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은 내가 더 참았고 내가 더 희생했다는 그 마음속 장부입니다. 나만 더 많이 손해봤다는 그 생각이 반복되면 우리 속은 시커멓게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제 그 장부의 내용을 종이 위에 쏟아내십시오. 하루에 딱 10줄이면 충분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니 솔직하게 쓰세요. 이건 마음속 도끼를 밖으로 빼내는 신성한 작업입니다. 다 쓰고 나면 마지막 줄에 꼭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내 남은 삶의 평안을 위해 이 장부를 이제 내려놓는다 하고 말이지요. 이 문장을 적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6번째 방법은 돈 문제를 다루는 엄격한 규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돈은 가족의 민낯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만큼은 철저한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전화로 섣불리 결정하지 마세요. 둘째, 화가 나거나 감정이 격해진 날은 결론을 내지 마세요. 셋째, 모든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세요. 넷째, 즉시 대답하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다섯째, 내 형편과 기준을 먼저 살피세요. 이 규칙들을 지키다 보면 다툼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겁니다. 싸움이 줄면 마음의 상처도 덜해지고 관계가 멀어지더라도 덜 아프게 헤어질 수 있습니다. 7번째는 대화 후에 마음을 씻어내는 회복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형제와 통화하고 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꽉 막힌 기분이 들 때가 많지요. 그 나쁜 기운이 마음 깊이 남게 됩니다. 통화가 끝나면 바로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하는 겁니다. 이 감정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간다. 나는 다시 내 평화로 돌아온다 하고야. 그러고 나서 깊은 호흡을 5번만 길게 내쉬어보세요. 이 짧은 의식이 여러분의 정신을 맑게 보호해줄 겁니다. 마음이 보호되면 다음번 대화에서는 훨씬 더 침착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던님들 눈치채셨겠지만 이 방법들은 참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힘은 아주 강력하지요. 상대를 바꾸려 애쓰는 게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김영사 교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성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이기는 것.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내 안의 흔들림을 다스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이 멈춰버립니다. 며칠 해보다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지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 마음의 저항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힘을 잃고 맙니다. 사실 그런 거부감이 드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참아오고 맞춰주고 이해하려고만 애쓰며 살아오셨으니까요. 이제 와서 경계를 세우고 침묵한다는 게 마치 평생 걸어온 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낯설고 힘들 겁니다. 우리 마음은 비참할지언정 익숙한 길을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 익숙한 습관이 바로 저항의 정체입니다.
첫 번째 저항은 죄책감이지요. 내가 거리를 두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가족을 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손목을 잡아당깁니다. 하지만 번님들, 죄책감은 도덕이 아닙니다. 그저 오랫동안 길들여진 습관일 뿐입니다. 착하게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이 죄책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늘 남의 눈치부터 살피며 사셨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경계를 세우는 건 상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귀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나를 아끼는 사람이 어떻게 나쁜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남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나 자신을 아프게 방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저하는 두려움입니다. 형제와 멀어지면 정말 천지간에 혼자 남는 게 아닐까 하는 공포가 밀려오지요. 인생의 황혼길에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에 형제를 마지막 생명줄처럼 붙잡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냉정히 보면 형제는 생명줄이 아니라 삶의 변수일 뿐입니다. 진짜 튼튼한 줄은 여러분의 건강과 마음의 평온, 그리고 일상의 리듬입니다. 이 줄이 단단하면 형제와 가깝든 멀든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지 않을 때 여러분은 더 단단하고 안정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저항은 분노입니다. 내가 왜 또 참아야 하나 하는 억울함이지요. 내가 왜 좋은 말만 해줘야 하는지, 내가 단 한 게 얼만데 싶어 화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그 분노는 내 고생을 좀 말아달라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형제가 알아주길 바라는데 상대는 모른 척하니 우라다 터지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건 분노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형제에게 화를 쏟아내면 결국 나만 더 초라해집니다. 그 에너지를 나를 지키는 힘으로 돌리세요. 나는 이제 나를 지키겠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 내 존엄을 스스로 되찾겠다는 다짐으로 바꾸면 분노는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추진력이 됩니다. 네 번째 저항은 습관처럼 자신을 탓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구나. 내가 너무 이속을 따지나. 내가 욕심이 과한가. 자꾸 이런 질문을 던지면 마음이 한없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밑바닥에는 나는 무조건 양보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슬픈 믿음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던님들, 양보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강요당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편해서 베푸는 게 진짜 양보입니다. 지금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내가 양보하려는 이유가 사랑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과 틀어질까봐 두려워서입니까? 만약 두려움 때문이라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두려워서 하는 양보는 관계를 망칩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서 딱선을 그으면 형제들은 당연히 불편해합니다. 그냥 불편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격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너 변했다. 너 참 이기적이다. 너는 가족도 없냐 하면서 비수를 꽂을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이고, 그냥 내가 참고 예전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르는 시험대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이 다시 무너져 내리면 형제는 이렇게 배웁니다. 아, 저 사람은 좀 몰아세우면 다시 굽히고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관계는 다시 예전의 그 숨막히는 상태로 굳어집니다. 하지만 그때 침착하게 딱 한 문장만 붙잡고 버티면 관계는 새로운 규칙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기준이 있다.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십시오. 상대가 퍼붓는 비난은 사실 따지고 보면 협상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깎아내려서 자기 편한 대로 하려는 수작이지요. 여러분이 흔들리면 상대가 이기는 것이고, 여러분이 버티면 상대는 결국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6번째 마음의 저항은 완벽하게 하려는 욕심입니다. 한번 결심했으면 끝까지 잘해야 하는데 오늘 또 욱해서 실패했네. 나는 역시 안 되나 봐.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중도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마음 공부는 한 번에 완성하는 게 아니라 콩나물 시루에 물주듯 매일매일 쌓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무너졌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진 그날이 진짜 훈련하는 날입니다. 넘어진 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자책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는 복귀입니다. 숨 한 번 크게 고르고 다시 마음의 문장을 붙잡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이 쌓이면 여러분의 내면은 강철처럼 단단해집니다. 7번째 저항은 마지막 미련입니다. 혹시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전처럼 화목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미련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번님들, 이제는 너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시절은 돌아갈 수 없는 환상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느꼈던 그 온기는 부모님이라는 큰 기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기둥이 사라진 지금 그 구조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과거를 붙잡고 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질서는 차가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것입니다.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분명한 기준을 지키며 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어른의 질서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습니다. 나보다는 가족이 먼저였기에 가족 사이에 금이 가는 걸 보면 마치 내 존재가 깨지는 것처럼 흔들립니다. 하지만 김영석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노년의 품격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가족이 나를 흔들어도 나는 내 삶을 잃지 않는다. 관계가 변해도 나는 내 존엄을 지킨다. 이 단단한 결심이 여러분을 비로소 사람답게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형제입니까? 아니면 얼마 남지 않은 여러분의 삶입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단계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형제의 말 한마디에 휘청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좋은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갈등이 싫어서 피했고 관계를 깨기 싫어서 참았고 집안의 평화를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자연스럽게 이런 문장으로 굳어졌을 겁니다. 나는 참고 견디는 사람이다. 나는 맞춰주는 사람이다.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다. 그 문장이 지금까지는 여러분을 버티게 해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장은 여러분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내 인생의 후반부에는 새로운 옷이 필요하되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떠나고 형제가 남이 되는 이 서글픈 현실 앞에서 사람은 딱 두 갈래 길로 나뉩니다. 끝까지 옛날을 붙잡다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 그리고 중심을 딱 세워 평온을 되찾는 사람. 여러분은 이제 두 번째 길로 가셔야 합니다. 그 길은 매정한 길이 아닙니다. 성숙해지는 길입니다. 단순히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기준 없는 양보는 결국 원망만 남깁니다. 계속 받아주다 보면 나중에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멸시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마음속으로 단단히 선언하셔야 합니다. 나는 내 기준을 가진다. 나는 내 삶의 질서를 지킨다. 나는 내 존엄을 지킨다. 이 세 문장이 여러분의 뼈대가 되어야 합니다. 뼈대가 튼튼히 서면 어떤 관계도 여러분을 함부로 휘두르집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화가 나면 대로, 서운하면 서운한 대로 그 감정에 휩쓸리셨지요. 감정이 곧 진실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아십니다. 감정은 진실이 아니라 그저 내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등일 뿐입니다. 감정은 내가 따라야 할 명령이 아니라 참고만 해야 할 안내 방송입니다. 욱하고 감정이 올라오면 일단 한 박자 멈추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화가 났구나. 하지만 나는 이 감정 자체가 아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감정의 주인이 된 사람은 상대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꼭 붙어 있어야 사랑이고 자주 얼굴을 봐야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숙한 사랑은 적절한 거리에서 더 오래 갑니다. 이 적절한 거리는 차가운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거리를 두는 건 포기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선택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능한 만큼만 하겠다. 내가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하겠다. 내 삶을 잃지 않을 만큼만 하겠다고 말이지요. 이 원칙을 여러 번을 살립니다. 네 번째 정체성은 기대를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게 마음의 문을 닫고 생하니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의 행동에 내 행복을 맡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형제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되십시오. 형제에게서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치는 남의 입 끝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묵묵히 살아온 그 시간 속에, 지켜온 원칙 속에, 견뎌온 그 숱한 날들 속에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체성은 말의 품격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관계가 틀어질 때 보면 다들 말이 험해집니다. 말이 거칠어지면 마음이 거칠어지고 결국 인생까지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로써 자신을 품위 있게 지켜야 합니다. 정중하게 말하되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짧게 하십시오. 감정에 푹 빠져서 구구절절 설명하지 마십시오. 이유를 너무 길게 늘어놓으면 변명처럼 들립니다. 여러분의 품격은 여러분의 말에서 드러납니다. 내 말이 품격을 잃지 않으면 설령 관계가 무너진다 해도
여러분 자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정체성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중년 이후 찾아오는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손님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외로움은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조용한 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진짜 나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시끄러운 관계의 손들을 내려놓고 진짜 내 곁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내게 소중한 시간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외로움을 단단히 통과하십시오. 그 외로움을 통과해본 사람만이 진짜 평온을 얻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형제 관계로 내 삶을 증명하지 않는다. 난 가족의 평가로 내 가치를 매기지 않는다. 나는 내가 선택한 내 삶으로 나를 증명한다. 이 정체성이 마음에 뿌리 내리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가 아닙니다. 내 삶을 지키는 주인, 상황을 버티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사람이 변하려고 하면 세상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확인을 요구합니다. 네가 정말 변했느냐?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냐? 하고 시험을 걸어옵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건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은 단순합니다. 부모님 떠나신 후 형제가 남처럼 변해버린 이 현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 아픈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참함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따뜻하지만 그 이름이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고 경계를 무너뜨린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족쇄입니다. 오늘부로 그 족쇄를 끊으십시오. 그건 인연을 끊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실 만큼 하셨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낮출 만큼 낮췄고 이해하려고 무진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겁니다. 이제는 다르게 사셔야 합니다. 늙어갈수록 중요한 건 남이 나를 알아주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있느냐입니다.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가, 내 삶의 질서를 지키는가,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굳게 결심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경제의 반응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따른다. 누군가가 나에게 차갑게 굴어도 나는 나를 잃지 않겠다. 누군가가 나를 몰아붙여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이 결심은 생각만 해서는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반드시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하늘은 우리의 다짐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나는 내 마음을 지킨다. 나는 내 기준을 지킨다.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문장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내리는 언면이며 세상에 보내는 선언이고 앞으로의 인생을 바꾸는 서명입니다. 오늘 적지 않으면 내일도 미루게 됩니다. 미루는 습관은 우리를 다시 그 지긋지긋한 옛날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 미루지 말고 지금 적으십시오. 짧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진심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 조용히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나지막이 말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나를 지키는 사람이다. 내 삶은 내 손에 있다. 내 평온은 내 책임이다. 이 말을 3번만 반복하고 주무십시오. 반복은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번됨달 부모님이 떠난 뒤 시작되는 것은 갈등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짜 인생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남의 기대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준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